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과 저녁에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기슭으로 건너갑니다. 나는 개방형 주방의 대리석 조리대 앞에 서서 마지막 요리인 돔찜을 접시에 담았다. 손가락으로 접시 가장자리를 가볍게 스쳐 기름 한 방울을 닦아냈다. 이 접시는 포르투갈에서 사온 수공예 도자기로 한 세트에 800만 원이나 했다. 남편 박민주는 늘 내가 이런 디테일에 너무 집착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가 고객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할 때 이 비싼 식기들을 자랑하는 것을 가장 뿌듯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우야, 뭐 도와줄 거 있니? 등 뒤에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돌아보니 엄마는 주방 입구에 서서 불안한 듯 두 손을 만지작거리고 계셨다. 오늘 엄마는 작년에 내가 사들인 짙은 남색 원피스를 일부러 입고 오셨다. 옷에 붙은 가격표는 내가 세심하게 떼어냈다. 이 옷이 3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아시면 분명 마음이 아파 잠도 못 주무실 테니까 엄마, 그냥 앉아 계세요. 나는 손을 닫고 다가가 엄마를 가볍게 안아드렸다. 멀리서 오셨는데 좀 더 쉬세요. 가만히 있는 것도 심심해서 그래. 엄마는 웃으셨고 눈가의 주름이 부드럽게 펴졌다. 네 시어머니가 7시에 저녁 먹자고 하지 않았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나는 벽시계를 흘금 보았다. 6시 40분. 민준 씨는 곧 도착할 것이다. 그는 늘 시간을 잘 지켰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볼륨이 매우 컸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우리 엄마가 너무 자주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그럼 수저 놓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나는 엄마의 호의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찬장에서 상아로 만든 수저 세트를 꺼냈다. 조심하세요. 좀 미끄러워요. 엄마는 마치 보물이라도 받은 듯 수저를 받아들고 정성껏 식탁에 놓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다. 아빠는 퇴직 전 고등학교 교사이셨고 엄마는 병원 간호사셨다. 비록 집안 형편은 평범했지만 두 분은 모든 사랑과 저축을 내게 쏟아부으셨다. 내가 가져온 혼수 3억 원은 거의 두 분의 평생 모은 돈에 살던 집을 판 돈까지 더한 것이었다. 지우야, 이 그릇은 여기 놓으면 될까? 엄마는 청화백자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민준 씨가 작년 경매에서 산 것으로 조선시대 관유에서 만든 것이라 했다. 하나에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네, 거기 놓으시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릇이 엄마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거실에 TV 소리가 뚝 그쳤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게로 날아와 꽂혔다. 미안하다 지우야. 엄마는 허둥지둥 몸을 숙여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주우려 하셨다. 내가 금방 치울게.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나는 급히 엄마를 말리려 했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준이 돌아온 것이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고 이내 급한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다. 바닥에 파편을 본 그의 얼굴은 즉시 싸늘하게 굳어졌다. 민준 씨, 엄마가 실수로 내가 한 걸음 나서서 설명하려 했지만 민준 씨는 나를 지나쳐 엄마를 쏘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그릇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2천만 원입니다. 어머님 평생 연금으로도 못 갚아요. 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 나는 엄마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처음 보았다. 내 기억 속의 엄마는 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이셨다. 박민준,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그릇 하나일 뿐이야.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릇 하나? 민준 씨는 비웃으며 내게로 돌아섰다. 서지호, 너 몰라? 이 골동품들은 내가 얼마나 공들여 모은 건지? 내 엄마는 집에 올 때마다 조심성 없이 뭘 깨고 엎지르고
여기가 무슨 재래시장인 줄 알아? 나는 화가 나 온몸이 떨렸지만 엄마가 눈물을 머금은 채 내게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다. 당신 때문에 민준 씨와 다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계셨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빈정거리며 말했다. 아이고, 액땜했다 치지 뭐. 근데 사부인, 앞으로 이런 건 만지지 마세요. 그냥 도우미 아주머니 시키면 되니까. 우리 집에는 도우미가 없었다. 결혼 후 모든 집안일은 내가 했다. 시어머니는 매일 고스톱을 치거나 쇼핑하러 다니는 게 전부였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엄마는 비굴할 정도로 사과하셨다. 저, 내일 돌아가겠습니다. 내일까진 필요 없고, 민준 씨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꺼지세요. 그 말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내 귀를 의심했다. 내 눈앞에 이 흉측한 얼굴을 한 남자가 나를 쫓아다닐 때 매일 꽃을 보내고 비 오는 날이면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우리 아빠가 아프셨을 때 발벗고 나서던 그 박민준이 정말 맞을까? 민준 씨, 미쳤어요? 우리 엄마야. 내 목소리가 떨렸고 주먹이 저절로 굳게 쥐어졌다.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민준 씨는 비웃었다. 너희 집, 우리 박씨 집안 배경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었어? 혼수 3억? 내 눈엔 그깟 돈피도 아니야. 내 엄마 같은 서민 티나는 거 보기만 해도 짜증나.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었다. 지우야, 민준이가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해도 내 엄마가 확실히 분수를 좀 모르시긴 했지. 나는 눈앞에 두 사람을 보며 문득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3년 동안 나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 눈에 나와 우리 엄마는 시종일관 외부인이었고 그들에게 빌붙어 사는 가난한 친척일 뿐이었다. 엄마는 이미 조용히 객실로 걸어가 막 풀어놓았던 짐을 다시 싸기 시작하셨다. 나는 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엄마의 깡마른 몸을 안았다. 엄마에게서 익숙한 분 냄새가 났다. 바보 같은 소리. 엄마는 내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셨다. 민준이 걔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내가 이럴 때 와서 괜히 짐만 됐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나는 흐느끼며 이 갑작스러운 폭풍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박민주는 자신의 경멸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다. 적어도 내 앞에서는. 엄마는 금세 단출한 짐을 다 챙기셨다. 나는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엄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에요. 일단 호텔 잡아서 묵고 계세요.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엄마는 거절하려 하셨지만 내가 고집을 부렸다. 결국 엄마는 한숨을 쉬며 내 얼굴을 어루만지셨다. 지우야, 민준이랑 싸우지 마라. 엄마는 정말 괜찮아. 내가 엄마를 문 밖까지 배웅했을 때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준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바닥에 조각들 깨끗이 치워. 사람 다치겠다. 그 순간 나는 홀로 떠나는 엄마의 뒷모습과 식탁 옆에 저 두 냉담한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엄마를 보내드린 후 나는 기계적으로 바닥에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치웠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을 베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이깟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 치웠어? 음식 다 식겠다. 민준 씨가 식당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휴지로 상처를 누르고 심호흡을 한 뒤 식당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이미 밥을 반 그릇이나 드시고 계셨고 반찬 속에 파와 생강을 까다롭게 골라내고 있었다. 민준 씨는 휴대폰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20분 전 그 흉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의자를 빼서 앉았다. 밥그릇의 밥은 이미 온기를 잃었다. 지우야,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음식을 씹으며 웅얼거렸다. 내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 손발이 굼뜬 건 당연해. 하지만 이렇게 귀한 물건을 어떻게 만지게 하니?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3년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은 내 손을 잡고 우리 엄마가 참 가정교육을 잘 시키셨다며 그런 집안에서 자란 딸이라 사리분별을 잘할 거라고 칭찬하셨었다. 그런데 지금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어머님, 제가 엄마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그 그릇 정조시대 관유에서 만든 거야. 민준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싸늘했다. 내가 경매에서 1억 5,800만 원 주고 산 거라고. 내 엄마 같은 퇴직한 간호사가 관유가 뭔지나 알겠어?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민준 씨는 우리 엄마가 간호사고 아빠가 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를 쫓아다닐 때는 서양, 슈샹. 집안에서 자란 딸이 깨끗하고 순수해서 좋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 퇴직한 간호사라는 네 글자는 그의 입에서 나올 때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씨,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피곤해 보일까봐 저녁 준비를 도와주시려던 거예요. 민준 씨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분이 안 오시면 네가 오히려 더 편해. 올 때마다 네 기분이 며칠씩이나 가라앉잖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엄마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엄마에게 상처를 주기로 선택한 것이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지우야, 민준이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집에 오면 좀 조용히 쉬어야 하는데 내 엄마가 오시면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시니 쉬는데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지. 나는 눈앞에 두 사람을 보며 문득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3년 전 비 오는 날이면 내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주고 우리 엄마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기억하던 그 박민주는 어디로 갔을까?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해 나는 막 석사 졸업을 하고 외국계 은행에 입사했다. 민준 씨는 협력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말솜씨도 뛰어났다. 그가 나를 쫓는 방식은 동화처럼 낭만적이었다. 매일 다른 종류의 꽃다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촛불 저녁 식사,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정성껏 고른 선물. 가장 나를 감동시켰던 것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존중이었다. 아빠가 한 번 입원하셨을 때 그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호를 도왔다. 간호사들조차 이 예비 사위가 친아들보다 낫다고 칭찬할 정도였다. 엄마가 난초를 좋아하시자 그는 사람을 시켜 제주도에서 희귀 품종을 공수해왔다. 결혼 후 반년은 달콤했다. 하지만 점차 민준 씨는 변했다. 그는 내 옷차림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간섭했으며 우리 부모님에 대한 태도도 점점 차가워졌다.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걸 거야. 아내로서 이해해줘야 해. 오늘 밤 그가 우리 엄마에게 꺼져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저 다 먹었어요. 나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밥그릇을 밀치고 일어섰다. 거기서 등 뒤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무슨 태도야? 돌아보니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고개를 저으며 이 아이는 철이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다. 민준 씨는 나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었다. 그래, 들어가. 내일 김 사장님 댁에 오시니까 맛있는 음식 좀 준비해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망치듯 침실로 돌아왔다. 문을 닫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동안 받지 않으셨다. 마음이 조여왔다. 다시 걸려던 찰나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의 문자였다. 지우야, 엄마 호텔에 잘 들어왔어. 걱정 말고 푹 쉬어. 민준이랑 싸우지 말고.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휴대폰 화면 위로 떨어졌다. 엄마는 늘 이렇다. 자신이 상처받고도 나를 위로하려 하신다. 나는 푹 쉬시라고 내일 찾아뵙겠다고 답장을 보내고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장대 위에는 우리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민준 씨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어깨에 기댄 채 행복한 표정이었다. 지금 보니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위선이 숨어 있었을까? 침대 옆 탁자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내가 대학원 졸업식 때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빠의 근엄한 얼굴에 드물게 미소가 어려 있었고 엄마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반짝였다. 그 3억 원의 혼수를 위해 두 분은 30년 동안 사셨던 낡은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다. 아빠는 말씀하셨다. 내 딸만 행복하다면 뭐든 다 괜찮아.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엄마를 찾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일 어떻게 집안 분위기를 완화시킬지 겁을 내고 있었다. 나는 갈등이 두려웠고 이 결혼을 잃는 것이 두려웠으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더 두려웠다. 욕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허리에는 수건 한 장만 두르고 있었다. 물방울이 그의 단단한 가슴을 따라 흘러내렸다. 한때 나를 얼굴 붉히게 했던 이 몸이 지금은 낯설게만 느껴졌다. 아직도 화났어?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피했다. 그의 눈빛이 즉시 차가워졌다. 서지호, 해줄 때 잘해. 그는 일어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 집 그깟 혼수 아니었으면 내가 너랑 결혼했을 것 같아? 그 말은 얼음물 한 통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내 귀를 의심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표정을 바꾸고는 다시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됐어.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소리를 했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는 몸을 숙여 키스하려 했지만 내가 고개를 돌려 피했다. 그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는 잠옷을 들고 객실로 가버렸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몸이 차가웠다. 민준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네 집 그깟 혼수 아니었으면.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절친 수진이의 카톡이었다. 지우야, 자, 무슨 일인데? 있잖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이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무척 낮았다. 지우야, 내가 이걸 말해야 하나 한참 고민했어. 지난주에 출장 갔다가 신라호텔에서 민준 씨를 봤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사람 출장 자주 가잖아. 왜? 문젠 혼자가 아니었어. 수진이는 잠시 뜸을 들였다. 어떤 여자랑 아주 친밀해 보였어. 그냥 동료 사이는 절대 아니었어.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확실히 봤어? 분명해. 사진도 찍었어. 원래 너한테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내 엄마 얘기 듣고 네가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몇 초 후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조금 흐릿했지만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남자는 분명 박민준이었다. 촬영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 민준 씨가 말한 야근하던 밤이었다. 지우야, 괜찮아?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진이는 망설였다. 그 여자, 이름이 윤소미인데 민준 씨 회사 홍보팀장이래. 두 사람 사이, 그 회사에선 거의 다 아는 사실이래. 지호야, 너 자신을 위해 뭔가 대비를 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홀린 듯이 충전 중이던 민준 씨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내가 자기 휴대폰을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카카오톡을 열자 상단에 고정된 채팅방이 보였다. 상대는 우리 소미영이었다. 최신 메시지는 10분 전이었다. 자기 와이프 화 풀렸어? 내일 거기서 봐. 위로 스크롤을 올리자 노골적인 애정 표현, 호텔 위치 공유, 심지어 이체 내역까지 있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민준 씨가 그녀에게 520만 원을 이체하며 남긴 메시지였다. 우리 자기 예쁜 옷 사 입어. 그리고 그 돈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었다.
그가 말한 회사 접대비였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고 속이 울렁거렸다. 갑자기 일주일 전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조금만 더 참아. 그 여자 투자금만 들어오면 이혼할 명분이 생겨. 그 3억은 거의 다 빼돌렸어. 나는 얼음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다. 3억 원의 혼수. 우리 부모님의 평생 모은 돈.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객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자는 척 누웠다.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를 등지고 누워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잠시 서 있다가 결국 객실로 갔다. 어둠 속에서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커튼 사이로 첫 햇살이 비칠 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서지우는 없을 것이다. 새벽 5시 17분. 나는 휴대폰 화면의 시간을 응시했다. 눈이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따가웠다. 민준 씨의 휴대폰은 여전히 침대 머리맡에서 충전 중이었다. 우리 솜이라는 여자가 보낸 메시지가 독사처럼 내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나는 객실에서 자는 민준 씨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찬물로 세수를 하니 거울 속 내 모습이 창백하고 눈 밑에는 검푸른 그늘이 져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결혼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던 서지우는 죽었다. 화장대 서랍에는 내가 대학 시절 쓰던 낡은 휴대폰이 있었다. 전원을 연결하고 켜서 부계정으로 로그인했다. 민준 씨 휴대폰에 결정적인 대화 기록들을 전부 찍어두었다. 화면을 넘기다 보니 암호화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 아니었다. 3번 시도한 후 시스템이 잠겼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그의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창가에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6시 30분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미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짙은 남색 정장은 그를 더욱 멋있어 보이게 했다. 이 껍데기에 내가 이렇게 오래 속았다니. 일어났네? 그는 어젯밤의 충돌은 없었던 것처럼 가벼운 말투로 말했다. 나 오늘 아침 회의 있어서 먼저 갈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는 다가와 키스하려 했고 나는 머리를 정리하는 척 피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행동을 개시했다. 먼저 엄마에게 전화해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는지 확인했다.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고 분명 우셨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며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하셨다. 엄마, 저 좀 도와주셔야 할 게 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 목록 기억하세요? 특히 은행 이체 기록 같은 거요. 왜 그러니, 지우야? 엄마는 경계하셨다. 아니에요. 그냥 확인 좀 하려고요. 나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찾아보겠다고 하셨다. 전화를 끊고 바로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믿을 만한 사설 탐정 좀 알아봐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수진이는 2초간 침묵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확실해. 30분 후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내 카톡에 추가되었다. 그가 보내온 가격표를 보고 흠칫했지만 민준 씨가 빼돌린 돈에 비하면 이 정도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계약금을 보내고 민준 씨의 재무 상태와 윤솜이라는 여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려 했었다. 시어머니는 고스톱을 치러 나가셨고 집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오후 3시 최 실장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 효율성에 놀랐다. 보고서에는 민준 씨와 윤소미가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 수십 장이 있었고 그 기간은 2년에 달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3살짜리 딸이 있고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무 부분을 넘겼다. 민준 씨가 지난 2년간 투자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빼돌렸고
그 대부분이 세 개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회사들의 법인 대표는 모두 윤솜이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목이 타는 듯 아팠다. 나는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내연녀와 그 아이를 키우는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사업 투자금이라고 믿었던 돈이 전부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저녁 7시 민준 씨가 돌아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거칠게 던졌다. 오늘 김 사장 그 프로젝트 엎어졌어. 자금줄에 문제가 생겼대.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다정한 아내 역할을 하려 했었다. 어쩌다가요? 다 얘기된 거 아니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이 부족해서 그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다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지우야, 내 그 정기예금 만기 다 됐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건 내 마지막 비자금이었고 민준 씨조차 정확한 액수는 몰랐다. 사흘 뒤에 만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5천만 원 좀 넘게 있을 거예요. 민준 씨의 눈이 빛났다. 그거 일단 나한테 보내줘. 급한 불부터 끄고 2달 뒤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프로젝트예요? 나는 궁금한 척했다. 말해줘도 몰라.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내일 바로 은행 가서 처리해. 그때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는 바로 거들었다. 지우야, 남편 사업이 중요하지. 돈 그냥 놔둬서 뭐하니? 민준이 투자하게 줘. 나는 고개를 숙여 생각하는 척했다. 실제로는 눈 속의 냉소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어젯밤에는 우리 엄마에게 꺼지라고 욕하더니 오늘은 나에게 5천만 원을 내놓으라니 이 모자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고 순종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일 은행 갈게요. 민준 씨는 눈에 띄게 안심했고 드물게 나를 칭찬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전화를 한 통 받더니 회사에 야근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커튼 틈으로 나는 그의 차가 회사와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그가 떠나자마자 나는 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왕 변호사님은 우리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이셨다. 왕 아저씨, 저 지우예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1시간 후 나는 왕 변호사님의 넓은 사무실에 앉아 내가 아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왕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셨다. 지우야, 먼저 이것부터 보렴. 서류는 명원투자라는 회사의 등록 정보였다. 법인 대표는 박민준, 자본금 5천만 원은 전부 내 혼수에서 나간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건 내 남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란다. 왕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쳐 쓰셨다. 최근에 해외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걸 확인했어. 지우야, 네 남편이 자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구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왕 변호사님은 내게 목록 하나를 건네주셨다. 네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재산 증명,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을 모아라. 그리고 그 5천만 원은 절대 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주기로 약속했는데요. 핑계를 대서 시간을 벌어. 은행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중이라거나 부모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해. 왕 변호사님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거리에 서서 오가는 차들을 보며 문득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언제 집에 오냐며 민준 씨가 선물을 사왔다고 했다. 집에 돌아오니 탁자 위에 에르메스 주황색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스카프 한 장이었다. 가격표에는 38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더이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마음에 들어? 오늘 매장 지나가다가 네가 갖고 싶어 했던 게 생각나서. 나는 역겨움을 참고 깜짝 놀란 척했다. 이 스카프 가격은 그가 내연녀에게 보내준 돈의 푼돈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깟 작은 선물로 내 5천만 원을 얻으려 하다니. 고마워요, 여보. 정말 예쁘다. 나는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매만지며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다. 아, 저 내일 은행 못 갈 것 같아요. 방금 문자가 왔는데 신분증이 만료됐대요. 새로 발급받아야 해요. 민준 씨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만료? 언제? 지난달에요. 깜빡했어요. 나는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일찍 동사무소 가서 급행으로 신청하면 사흘이면 나온대요. 그는 분명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빨리 처리해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유난히 살가웠다. 내 어깨를 주물러주고 현모양처라고 칭찬했다. 나는 역겨움을 참으며 그의 연기에 맞춰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 계획을 짜고 있었다. 주말은 시어머니의 환갑이었다. 민준 씨는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을 빌렸다. 나는 샤넬 투피스를 입고 박 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취 목걸이를 하고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다. 친척들은 호화로운 연회장에 둘러앉아 술잔을 부딪혔고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민준이가 참 능력 있어 돈줄을 물어왔네 같은 말들이었다. 민준 씨의 사촌 삼촌이 술에 취해 민준 씨의 어깨를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놈 눈썰미 하나는 기가 막히네. 그때 그렇게 많은 아가씨들이 널 쫓아다녔는데 넌 굳이 서씨 집안 딸을 고르더니 지금 봐봐. 혼수 3억에 저렇게 고분고분하기까지. 완전 하늘에서 떨어진 떡 아니냐. 테이블에 모든 사람이 박장대소했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셨다. 민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표정은 명백히 동의하는 것이었다. 나는 와인잔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만 얼굴에는 격식 있는 미소를 유지했다. 이 순간 나는 내 위치를 완전히 깨달았다. 박씨 집안 사람들 눈에 나는 그저 두둑한 혼수를 들고 온 현금 인출기이자 마음대로 모욕할 수 있는 부속품에 불과했다. 연애가 끝나고 민준 씨는 만취했다. 내가 그를 차에 태울 때 그는 온몸으로 내게 기대며 소미야라고 중얼거렸다. 앞자리의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했고 나는 못 알아들은 척했다. 집에 돌아와 민준 씨를 눕히고 나는 욕실 문을 잠갔다. 물소리로 소리를 감추고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민준과 윤소미의 모든 자료를 원해요. 최대한 상세하게요. 그리고 그 세 개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도 추적해주세요. 서지우 씨,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남편분 명의의 회사는 그 세 개뿐만이 아닙니다.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여객 회사가 2개 더 있어요. 지난 6개월간 1억 2천만 원이 복잡한 경로를 통해 그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케이맨 제도, 돈 세탁과 탈세의 천국. 박민주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최종 행선지를 추적할 수 있나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돈은 문제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눈빛이 낯설게 변해 있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차가운 결의만 있었다. 박민주는 내가 순한 양인 줄 알았다.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하지만 그는 틀렸다. 아주 크게 틀렸다. 오늘부터 서지우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그 모자가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내 감정을 기만하고 내 재산을 훔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나의 계획이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표면이 평온할수록 물밑은 더욱 거세게 요동치는 법이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신분증 재발급은 됐어? 아침 식탁에서 민준 씨가 휴대폰을 보며 물었다. 날씨를 묻는 것처럼 무심한 말투였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동사무소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다음 주에나 나온대요. 민준 씨의 미간이 즉시 찌푸려졌다. 왜 이렇게 느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나는 서둘러 그의 말을 끊고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은행 규정을 찾아봤는데 부부 공동명의 재테크 계좌를 개설하면
제가 매번 은행에 갈 필요 없이 당신이 직접 자금을 운용할 수 있대요. 민준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이것은 왕 변호사님께 배운 전략이었다. 한 걸음 물러나 두 걸음 나아가는 것. 그가 계속해서 내 개인 예금을 요구하게 두느니 차라리 공동재테크를 제안하여 실질적으로 재정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었다. 이 위닌 펀드라는 건 뭐야? 그가 서류의 상품명을 가리키며 물었다. 은행에서 새로 나온 고수익 재테크 상품이에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흥분한 척했다. 연수익률이 8%인데 최소 투자 금액이 5억이에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돈을 모아서 투자하면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 민준 씨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그를 너무 잘 알았다. 탐욕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8%의 수익률은 그를 낚기에 충분했다. 안전해? 절대 안전하죠. 국채은행 보증 상품이에요. 나는 상품 설명서를 펼쳐 위험고지 부분을 가리켰다. 원금 보장형 변동 수익 상품이라 최악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좀 낮아질 뿐 원금은 절대 안전해요. 사실 이 설명서는 내가 왕 변호사님께 부탁해 위조한 것이었다. 진짜 위님 펀드는 중위험 펀드 상품으로 수익률은 4%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런 세부 사항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숫자 크기만 볼 뿐이었다. 좋아. 그럼 그 계좌로 만들자. 민준 씨는 입을 닫고 일어섰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니까 같이 은행 가.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며 덧붙였다. 아, 그 5천만 원은 일단 내 회사 계좌로 보내. 급한 불부터 끄고 나머지를 재테크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은행 규정상 공동 계좌를 개설하면 첫 자금은 3개월 동안 묶어둬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대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제가 엄마한테서 일단 5천만 원 빌려서 드릴게요. 이것은 위험한 떠보기였다. 나는 민준 씨가 우리 엄마에게 돈을 빌리는 이 차라리 기다릴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것은 자신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 역시나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됐어. 그냥 네 신분증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재테크 계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민준 씨가 떠난 후 나는 즉시 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보고를 듣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그가 현금을 구하려 서두르고 있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빨리 재산 보전 절차를 시작해야 해. 왕 변호사님의 지시에 따라 나는 비밀 작전을 시작했다. 먼저 부모님 명의의 집문서와 예금 통장을 은행 대여금고로 옮겼다. 다음으로는 내 명의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민준 씨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수집했다. 최 실장 쪽에서도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 그는 민준 씨와 윤소미가 그들의 어린 딸과 함께 어느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진 한 묶음을 보내왔다. 사진 속 민준 씨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그 다정한 모습이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우리는 결혼 3년 동안 그는 늘 사업을 핑계로 아이 갖는 것을 미뤘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과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최 실장이 추적한 민준 씨의 해외 계좌 자금이 윤소미 명의로 계속해서 이전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뒤실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 자산을 모두 빼돌리고 나면 멀리 떠나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나와 민준 씨는 은행에 갔다. 내 제안에 따라 그는 회사 계좌에 있던 유동자금 8천만 원을 새로 개설한 공동계좌로 이체했다. 은행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나는 그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이 돈은 그에게 분명 매우 중요했다. 됐어요. 3개월 뒤면 수익을 볼 수 있겠네요. 은행을 나올 때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그의 어두운 표정을 못 본 척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발신자 표시를 보고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 회사 전화야.
잠깐 받고 올게. 그는 내 손을 놓고 멀리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10여 미터나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억눌린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며칠만 더 기다리라고 했잖아. 돈은 준비됐는데 절차가 필요하다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된다고 전해. 통화가 끝난 후 그는 한참 표정을 고치고 나서야 내게 돌아왔다. 나는 걱정하는 척 물었다. 회사에 문제 있어요? 아니, 그냥 사소한 일이야. 그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민준 씨가 큰 공경에 처했고 내 돈이 그의 유일한 구명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 사실은 나를 두렵게도 흥분되게도 만들었다. 사냥꾼이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게임은 흥미로워지는 법이다. 일주일 후 민준 씨의 동생 박민호가 결혼을 했다. 장남으로서 민준 씨는 당연히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했고 그것은 내 돈을 쓴다는 의미였다. 지우야, 민호 결혼식 예산이 좀 초과됐어. 저녁 식사 때 민준 씨가 무심하게 말했다. 호텔 계약금이 3천만 원, 주류가 2천만 원, 그리고 웨딩업체 잔금까지 대략 1억 좀 넘게 필요할 것 같아. 나는 국을 뜨던 손을 멈칫했다. 1억, 이건 웬만한 호화 결혼식의 전체 비용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그렇게 많이요? 원래 예산이 5천만 원 아니었어요? 나는 목소리가 저항이 아닌 그저 놀란 것처럼 들리게 하려 애썼다.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다. 지우야, 박씨 집안에서 며느리 들이는데 너무 초라하게 할 순 없잖니. 민호 여자친구네 집안이 괜찮아서 우리가 꿀리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숙여 국을 마시며 눈 속에 냉소를 감췄다. 박민호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한량으로 매일 클럽이나 도박장을 들락거렸다. 어떤 괜찮은 여자가 그에게 시집오려 하겠는가. 박씨 집안, 정확히는 내 돈을 노린 것일 뿐 문제없어요. 나는 고개를 들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공동 계좌에 있는 돈은 지금 뺄 수 없으니까 제 개인 예금을 써야겠네요.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민준 씨의 표정이 눈에 띄게 풀어졌다. 급한 거 아니야. 월말까지만 들어오면 돼. 그날 밤 나는 몰래 웨딩업체에 아는 사람을 통해 박민호의 예비 신부 이채린의 배경을 알아보았다.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이 집안 괜찮은 아가씨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나이트클럽에서 박민호를 만난 후 요구한 예단비만 5천만 원에 달했다. 이채린, 걔 만만치 않은 애야. 웨딩업체의 김대리가 전화로 수다를 떨었다. 듣자 하니 전 남자친구가 재벌 2세였는데 헤어질 때 엄청 시끄러웠대. 법정까지 갈 뻔했다던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다. 그 전 남자친구 연락처 혹시 알아요? 이틀 후 나는 이채린의 전 남자친구 진우 씨를 만났다. 그는 점잖은 젊은이였지만 이채린 이야기를 할 때는 혐오감을 감추지 못했다. 걔, 저랑 사귈 때 동시에 남자 셋을 만나고 있었어요. 진우 씨는 냉소했다. 걔가 몰래 제 예금을 빼돌린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마터면 그 악녀랑 결혼할 뻔했죠. 예금을 빼돌렸다고요? 나는 예리하게 핵심을 파고들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모바일 뱅킹 쓸 때 비밀번호를 훔쳐보고는 제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았더라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망정이지. 카페를 나올 때 내 손에는 녹음 파일 하나와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이채린과 박민호 정말 천생연분이었다. 결혼식 사흘 전 민준 씨는 갑자기 내게 좋은 소식이 있다며 말했다. 이채린의 부모님이 결혼 후 신혼부부를 우리 빌라에 들어와 살게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어차피 그 빌라 비워두는 건데 뭐. 민준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젊은 애들이 막 시작할 때는 집안에서 도와줘야지. 그 빌라는 내 혼수로 산 것으로 강남의 가장 비싼 동네에 위치해 시가 20억에 육박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생각하는 척했다. 하지만 빌라에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아서 대청소도 하고 수리도 해야 해요. 일단 호텔에 묵으라고 하고 정리되면 들어오라고 하죠. 민준 씨는 마지못해 내 제안에 동의했지만
나는 이것이 일시적인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일단 박민호 부부가 들어오면 다시 내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혼식 당일 나는 차분한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간단한 진주 귀걸이를 했다. 맏며느리로서 나는 교양 있게 보이면서도 신부보다 튀어서는 안 됐다. 민준 씨는 내 분별력에 만족하며 이례적으로 나를 몇 마디 칭찬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생화, 크리스털 샹들리에, 샴페인 타워 등 사치의 극치를 달렸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박씨 집안 사람들이 으스대며 다니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귀영화를 누린 것처럼 3년 전 민준 씨가 아직 회사에서 배정해준 독신자 아파트에 살았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나는 음식 확인을 핑계로 주방에 들어갔다. 요리사들은 정신없이 바빴고 아무도 내가 해산물 냉채 앞에서 잠시 멈춘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어서 나는 음향실로 가 음향 테스트를 핑계로 장비를 몇 번 만지작거렸다. 의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건배 순서가 될 때까지는. 갑자기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나더니 완전히 먹통이 되었다. 사회자는 당황하여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헛되이 두드렸다. 동시에 직원이 허둥지둥 보고했다. 샴페인이 부족합니다. 50병 주문했는데 지금 20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악은 30분 후부터 속속들이 하객들이 배가 아프다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채린의 외삼촌은 아예 화장실로 달려갔다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다. 곧 호텔 지배인이 의사를 데리고 왔고 진단은 가벼운 식중독, 원인은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로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채린의 부모님은 얼굴이 굳었고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다정한 척 아픈 손님들을 돌보며 이 소동을 몰래 지켜보았다. 어떻게 된 거야? 민준 씨는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 이를 갈며 물었다. 네가 모든 세부사항 확인하기로 했잖아? 나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확실히 확인했는데요. 샴페인 수량, 음향 테스트, 식자재 신선도까지 다 기록해뒀어요. 나는 가방에서 영수증 몇 장을 꺼냈다. 보세요. 호텔 측에서도 다 서명 확인했잖아요. 민준 씨는 서류를 훑어보고는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당연히 문제를 찾아낼 수 없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진짜였으니까. 다만 해산물은 확인 후에 우연히 해동되었다가 다시 냉동된 것이었고 음향선은 실수로 건드려져 헐거워진 것이었으며 샴페인은 임시로 바꿔치기 된 것이었을 뿐 결혼식은 허둥지둥 끝났고 이채리는 화장이 다 번지도록 울었다. 박민호는 만취했고 박씨 집안은 체면을 구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는 계속 침묵했다. 집에 거의 다 와서야 그는 갑자기 물었다. 지우야, 너 혹시 일부러 그런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태연했다. 무슨 일부러요? 아니, 아무것도.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나를 보는 눈빛에 의심이 더해졌다. 그날 밤 나는 침실에 미세한 변화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 내 화장대 서랍이 뒤진 흔적이 있었고 옷장 속 옷들의 배열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박민준이 나를 조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나는 재빨리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사진첩에 사진 몇 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내 책상 서랍 속 서류들을 찍은 것이었다. 내 여권, 통장, 그리고 자잘한 메모들까지. 가장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집에 있는 컴퓨터 사용 기록을 원격으로 볼 수 있는 감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컴퓨터의 모든 민감한 파일들을 삭제하고 중요한 자료는 클라우드에 암호화된 계정으로 옮겼다. 동시에 나는 EJ 전략을 쓰기로 했다. 책상 서랍에 정교하게 설계된 투자 계획서를 넣어두었다. 겉보기에는 수익성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들을 나열해 둔 것이었다. 며칠 후 민준 씨는 우연히 내 투자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망설이는 척하다가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의 앞에서
나는 공동계좌에 있던 2천만 원을 그 프로젝트 중 하나에 이체했다. 이 프로젝트 3개월 안에 수익률이 15%에 달할 거래요. 나는 흥분해서 말했다. 탐욕으로 빛나는 민준 씨의 눈을 보았. 그는 당연히 몰랐다. 이 돈은 사실상 왕 변호사님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된 내 이혼 소송 준비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가짜 투자 계획서에 있던 다른 프로젝트들은 모두 그를 위해 맞춤 제작된 함정이었다. 그와 동시에 최 실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보내왔다. 박민준과 윤소미가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한 계약서, 사본과 그들 딸의 국제학교 입학 신청서였다. 날짜를 보니 이 모든 준비는 반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내게 5천만 원을 급히 요구하기 훨씬 전이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시드니 해변에 있는 그 아파트의 계약금이 바로 내게서 빼돌린 자금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증거들을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다. 내가 사랑했던 그 박민주는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정교하게 위장한 사기꾼만 있었을 뿐. 깊은 밤, 나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3개월. 나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기한을 정했다. 3개월 안에 나는 박민준과 박씨 집안 전체가 그들의 탐욕과 기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 결혼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끝날 것이다. 빈털터리가 되는 것으로. 새벽 6시. 나는 세면대 앞에서 헛구역질을 했다. 목이 타는 듯 아팠다. 벌써 5일째 아침마다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푸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결혼식 소동 이후 민준 씨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나는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꿈속에서조차 연기를 해야 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다. 나는 물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생리가 2주나 늦어지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임신 테스트기를 뜯었다. 변기에 앉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3분 후 선명한 두 줄의 분홍색 선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현실을 알려주었다. 임신이었다. 테스트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시기에 찾아왔다. 내가 이 결혼을 끝내려 준비하던 바로 이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온기가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이 아이는 내 뼈와 살, 나의 일부였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테스트기를 주워 잠옷 주머니에 숨겼다.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미 정장을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는 내 창백한 얼굴을 훑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어제 뭘 잘못 먹었나 봐요. 나는 태연한 척하며 수도꼭지를 틀어 세수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별 관심이 없는 듯 했다. 나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저녁 못 먹고 와. 알았어요. 나는 속으로 냉소하며 대답했다. 최 실장은 어제 막 사진을 보내왔다. 민준 씨의 중요한 회의란 어느 호텔에서 윤소미와 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민준 씨가 떠난 후 나는 즉시 산부인과의 조기 임신 검사를 예약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먼저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병원 복도는 검사를 기다리는 임산부들로 가득했고 대부분 남편과 함께였다. 나는 구석에 홀로 앉아 무의식적으로 평평한 아랫배를 감쌌다. 전광판에 내 번호가 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진료실로 향했다. 서지호 씨,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죠? 의사 선생님이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사실대로 대답하고 테스트기 결과를 말씀드렸다. 의사는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포함한 일련의 검사를 지시했다. 1시간 후 나는 검사 결과를 들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다. 축하합니다. 임신 맞네요. 약 5주 정도 됐어요. 의사는 초음파 사진 속의 작은 점을 가리켰다.
태아는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좀 낮아서 유산 방지 주사를 좀 맞아야겠어요.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의 말이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정말 이 시점에 민준 씨의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그리고 산모 수첩 만드셔야 하니까 다음 검사 때는 남편분이랑 같이 오세요. 의사는 내게 서류한 뭉치를 건넸다. 진료실을 나오자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디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 복도 모퉁이를 돌 때 익숙한 목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소미야, 떼쓰지 마. 나 오늘 진짜 일 있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퇴근하고 거기서 보자. 박민준. 그가 왜 여기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가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젊은 간호사와 희롱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간호사는 내게 등을 보이고 있었고 몸집이 작고 발랄한 포니테일을 하고 있었다. 민준 씨, 또 거짓말. 간호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돌아섰다. 사진 속에 바로 그 윤소미였다. 그녀의 가슴에는 산부인과 간호사 윤소미라고 적힌 명찰이 걸려 있었다.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민준 씨는 내연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연녀가 이 병원의 간호사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나를 이곳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으러 오게 한 것은 이번엔 진짜야. 민준 씨는 윤소미의 뺨을 꼬집었다. 우리 누나가 오늘 검사 받으러 와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너 보러 온 거야. 누나요? 윤소미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까 그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입은 분? 맞아. 민준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했다. 집안 내력으로 부인과 질환이 있어서 매년 검사 받아야 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민준 씨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누나라고 칭하며 내연녀에게 내 존재를 설명하고 있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내 손에는 방금 확인한 임신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는데 그는 애인과 오늘 밤의 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윤소미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럼 오늘 밤에 꼭 보상해줘야 해요. 그녀가 갑자기 내 쪽을 보았다. 나는 급히 기둥 뒤로 숨었지만 이미 늦었다. 윤소미가 나를 발견하고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민준 씨, 저기 누나분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심호흡을 하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걸어 나갔다. 민준 씨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우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럽게 메말라 있었다. 나는 검사 결과지를 들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다. 산부인과 검사요. 당신은요? 누나 보러 왔어요? 민준 씨의 표정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놀라움에서 공포로, 그리고 다시 태어난 척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나는 친구 만나러 비뇨기과에 있어. 윤소미는 이미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차트를 정리하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차갑게 훑어본 뒤 민준 씨를 보았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바로 이거였군요. 오해야.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확 뿌리쳤다. 만지지 마.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다. 집에 가서 얘기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돌아섰다. 내 자신이 아닌 것처럼 걸음걸이가 단호했다. 병원 문을 나서 택시에 오르고 나서야 나는 무너지는 것을 허락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고 기사님이 몇 번이나 어디로 가냐고 묻고 나서야 간신히 집 주소를 말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아랫배를 어루만지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끔찍한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자라게 할까? 아니면 아예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할까? 집에 돌아와 나는 곧장 침실로 가 문을 잠갔다. 민준 씨는 따라오지 않았다. 아마 병원에서 그의 어린 애인을 달래느라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30분 후 수진이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초콜릿 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 우리가 대학 시절 실연에 대처하던 표준 세트였다.
내 퉁퉁 부은 눈을 보고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안았다. 그 개자식, 진작에 말해줄 걸 그랬어.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임신검사 결과지를 건넸다. 수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 말을 잃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내 손을 잡았다. 지우야, 이 결정은 너만이 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널 지지할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리고 복수에 대해. 저녁 무렵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 임신 중절 수술할 거야.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지금은 아이를 가질 때가 아니었다. 특히 박민준의 아이는. 수진이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 이건 비밀리에 해야 해. 나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네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사흘 후 나는 혼자 다른 개인 병원에 갔다. 수술은 간단했고 거의 고통이 없었지만 마음의 구멍은 무섭도록 컸다. 의사는 2주간 휴식을 권했지만 나는 다음 날 바로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내가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의료 기록과 영수증을 특별히 보관하여 은행 대여금고에 조심스럽게 잠가두었다. 이것들은 모두 장차 법정에서 민준 씨의 외도가 내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증명할 증거가 될 것이다. 뜻밖에도 운명은 내게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었다. 수술 후 일주일 시어머니가 방을 청소하시다가 이것은 그녀의 드문 집안일 활동이었다. 우연히 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검사 결과지를 발견하셨다. 임신 중절 수술 서류가 아닌 처음 임신을 확인했던 그 초음파 사진을. 지우야, 저녁 식사 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내게 닭곰탕을 한가득 퍼주셨다. 지금 몸보신 많이 해야 한다. 나는 영문을 몰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기쁨에 겨워 그 초음파 사진을 꺼내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경사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니? 민준 씨는 국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겁에 질려 나를 쳐다보았다. 분명 병원에서의 충돌을 떠올리고 내가 그를 사람들 앞에서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불안정해서요. 나는 고개를 숙여 국을 마시며 민준 씨의 시선을 피했다. 좀 지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이고, 초반 3개월이 제일 중요하지.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셨다. 민준아, 너 아직도 지우한테 집안일 시키니? 오늘부터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 민준 씨는 의심스럽게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분명 내 의도를 추측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감히 또문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이례적으로 일찍 귀가했고 장미꽃다발까지 들고 왔다. 시어머니는 눈치껏 광장춤을 추러 간다는 핑계로 나가셨고 우리 둘만 남았다. 지우야,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어. 소미, 걔는 그냥 장난이었어.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나는 조용히 그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이 변명이 얼마나 많은 여자에게 사용되었을까 생각하며. 알아? 나 아빠 된다. 그는 내 아랫배를 어루만지며 눈에 의심스러운 눈물을 글썽였다. 나 꼭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나는 비웃음을 참고 망설이는 척했다. 그럼 윤소미 씨는요? 이미 정리했어. 맹세해. 그는 간절하게 말했다. 아이를 위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내 명의로 남은 수억 원을 위해서? 나는 민준 씨를 너무 잘 알았다. 그의 지금 후회는 나 때문도 심지어 아이 때문도 아니었다. 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을 나눠 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뿐이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손을 빼고 침실로 향했다. 민준 씨는 따라오지 않았다. 아마 다음 계획을 짜고 있을 것이다. 문을 잠그고
나는 즉시 최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씨와 윤소미의 연락 증거를 서둘러 수집해달라고. 그들이 정리했다고 했으니 민준 씨는 더욱 조심할 것이다. 바로 이때가 증거를 잡기 좋은 기회였다. 그 후의 날들은 코미디처럼 황당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다른 종류의 보양식을 끓여주셨고 가장 좋아하던 고스톱도 끊으셨다. 손자의 어떤 필요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셨다. 민준 씨는 모범 남편을 연기하며 정시에 귀가하고 안부를 물었으며 심지어 집안일을 돕기도 했다. 물론 신용만 할 뿐 대부분은 결국 내가 마무리해야 했다. 가장 우스운 것은 그가 육아서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거실에는 예비아빠 필독서, 천재 아기 키우는 법 같은 책들이 쌓여 있었다. 이 모든 연기는 나를 감동시켜야 마땅했지만 지금은 역겨울 뿐이었다. 만약 내가 정말 임신 중이었다면 속아서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이러니할 뿐이었다. 한 달 후 주말, 민준 씨의 사촌 동생 미나가 집에 놀러 왔다. 그녀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말이 직설적이고 박 씨 집안에서 드물게 내게 친절한 사람이었다. 새언니, 임신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크게 안아주었다. 오빠가 드디어 아빠가 되네요. 나는 웃으며 고맙다고 하고 과일 주스를 따라주었다. 시어머니는 과일을 준비하러 주방에 가셨고 민준 씨는 전화를 받는 척하며 발코니로 나갔다. 10중 8구 윤소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미나야, 일은 어때? 나는 무심코 물었다. 그냥 그렇죠. 뭐, 월급이 너무 적어서요. 미나는 입을 삐죽 내밀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새언니, 제가 듣기론 큰어머님이 벌써부터 아기 교육 자금으로 어떻게 투자할지 계획하고 계신데요. 조심하셔야 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교육 자금? 모르셨어요? 미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저께 가족 모임에서 큰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명의로 교육 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두 분 자산 일부를 그쪽으로 옮겨서 절세하자고요. 최소 5억은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내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고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참으로 기가 막힌 계산이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그들의 계산에 포함시키다니. 미나야,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하긴 좀 이르지. 그렇죠. 일단 편안하게 태교하세요. 미나는 내 손을 토닥이더니 갑자기 비밀스럽게 다가왔다. 아, 그리고 오빠 요즘 얌전해졌죠? 듣기론 예전엔 꽤 놀았다던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다. 뭘 들었는데? 미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췄다. 제 남자친구 오빠가 그 산부인과에서 일하는데 우리 오빠랑 어떤 간호사랑. 에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죠. 대화는 시어머니의 발소리에 끊겼지만 나는 이미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민준 씨와 윤소미의 관계는 병원 내에서 비밀이 아니었다. 이는 더 많은 증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미나를 보낸 후 나는 입덧을 핑계로 방으로 돌아와 쉬었다. 문을 잠그고 즉시 왕 변호사님께 연락해 최근 상황을 알렸다. 서지호 씨, 아주 잘하고 있어요. 왕 변호사님이 전화로 말했다. 박 씨 집안의 교육 자금 계획은 그들이 재산을 빼돌릴 의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제 박민준의 외도 증거가 더 필요해요.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양육비 지급 기록 같은 것들요. 하지만 제가 임신했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조심할 텐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은밀하게 자산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요. 왕 변호사님은 분석했다. 지금 임신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서 집안 재무 서류에 더 많이 접근하는 걸 추천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평평한 아랫배를 어루만졌다. 이곳에는 한때 작은 생명이 있었다. 민준 씨의 배신 때문에 떠나야 했던.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존재하지 않는 작은 생명이 내게 전례 없는 가정 내 지위와 행동의 자유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나는 결심을 발표했다. 저 회사 그만두고 태교에만 전념하려고요.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내 직장 수입이 비록 높지는 않았지만 가정의 현금 흐름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진단서를 꺼냈다. 그리고 집안 재무 관리에도 좀 참여해서 재테크 지식도 배우고 아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싶어요. 민준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풀렸고 심지어 기뻐하는 기세까지 보였다. 그에게 이것은 명백히 내가 포기하고 가정주부가 되겠다는 신호로 보였을 것이다. 문제없어. 그는 흔쾌히 동의했다. 마침 나도 요즘 바쁜데 집안 장부는 네가 관리해. 그렇게 나는 합법적으로 가정의 통장과 공동계좌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나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위임 절차를 밟아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내게 차문을 열어주고 길을 건널 때 나를 부축해 주었다. 마치 내가 정말 임신이라도 한 것처럼. 밤에 나는 민준 씨가 준 모든 재무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눈에 띄지 않는 서류철 하나에서 나는 몇 장의 송금 영수증 사본을 발견했다. 수취인은 바로 윤솜이었고 내용은 월세 보조금이었다. 가장 최근의 것은 불과 2주 전 그가 윤솜이와 정리했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나는 이 증거들을 냉소하며 찍어두었다. 박민주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가 정교하게 설계한 사기극이 차츰차츰 내 덫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존재하지 않는 태동을 느끼는 척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가야, 비록 네가 이 세상에 오지 못했지만 넌 엄마가 정의를 되찾는 걸 도와줄 거야. 이 연극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새벽 3시 17분.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나는 혼미한 잠에서 깨어나 더듬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내 아빠. 내 아빠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나는 벌떡 일어났다.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어떡해요? 언제부터요? 1시간 전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이래.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지우야, 내 아빠가 계속 내 이름만 부른다. 저 바로 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허둥지둥 여행 가방에 옷 몇 가지를 쑤셔 넣고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광역시에서 가장 실력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짐을 싸던 중 침실 문이 열렸다. 민준 씨가 눈을 비비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계세요.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짐을 쌌다. 저 지금 바로 가봐야 해요. 민준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지금 밖에 비 엄청 와. 제일 빠른 KTX도 6시는 돼야 출발할 텐데. 나는 동작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장인어른의 병세에 대한 걱정은 한치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3년 동안 키운 개가 아파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걱정은 보일 것이다. 제가 운전해서 갈 수 있어요. 나는 평온하게 말하며 계속 짐을 쌌다. 미쳤어? 400km나 되는데 비까지 오잖아. 민준 씨는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너 임신했잖아. 그렇게 무리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나는 거의 비웃을 뻔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 그의 계획 속 현금 인출기였다. 그럼 저 혼자 택시 타고 역으로 갈게요. 나는 가방을 닫고 그의 옆을 비집고 지나갔다. 민준 씨가 내 손목을 잡았다. 서지우, 너 제발 좀 이기적으로 굴지 마. 내일 아침에 내가 데려다 주면 안 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우리 아빠란 말이에요. 아마 내 눈 속의 결연함을 보았는지 민준 씨는 마침내 양보했다. 내가 운전해서 데려다 줄게. 400km의 밤길,
비는 폭우처럼 쏟아졌다. 민준 씨는 굳은 얼굴로 운전했고 나는 계속해서 병원과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중에 민준 씨의 휴대폰이 3번 울렸지만 그는 모두 끊어버렸다. 네 번째에 그는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았다. 지금은 안 돼. 고속도로야. 그 여자 데려다 주는 중이야. 그 영감탱이 거의 죽어간대. 거의 죽어간다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빠는 절대 잘못되시면 안 된다. 내가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내기 전에는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우리는 마침내 고향의 병원에 도착했다. 나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가 장의자에 웅크리고 있는 엄마를 보았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엄마, 아빠는요? 엄마는 고개를 들었고 퉁퉁 부은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지우야, 수술 끝났어. 의사가 일단 안정됐다고 하는데 아직 위험한 고비는 넘기지 못했대. 나는 엄마의 깡마른 몸을 꼭 안았다. 내 품에서 떨고 있는 엄마를 느꼈다. 민준 씨는 느릿느릿 따라 들어와 건성으로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는 옆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다. 제가 딸입니다. 나는 급히 일어섰다. 선생님, 저희 아빠는 환자분 상태는 일단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심근 손상 부위가 넓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겨보았다. 저희가 광역시 병원 전문가분께 원격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수진이가 연락한 전문가가 이미 치료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았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민준 씨와의 기형적인 관계를 빨리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더 이상 부모님을 내일로 걱정시켜드릴 수 없었다. 중환자실 밖의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다. 엄마는 나더러 먼저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지만 나는 남겠다고 고집했다. 민준 씨는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시계를 보았다. 결국 차에서 물건을 가져오겠다며 나갔는데 2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점심 무렵 아빠가 마침내 깨어나셨다. 의사는 교대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내가 격리복을 입고 병상 앞으로 다가갔을 때 아빠는 힘겹게 눈을 뜨고 나를 향해 미소 지으려 애쓰셨다. 온갖 튜브가 그의 몸에 꽂혀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삐소리가 울렸다. 아빠, 나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았다. 우리 딸, 울지 마라. 아빠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아빠 괜찮아. 그제야 나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릴 때부터 아빠는 내게 산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병상에 힘없이 누워 계셨고 나는 내 딸이 어떤 끔찍한 결혼 생활을 겪고 있는지조차 말씀드릴 수 없었다. 민준이는 너한테 잘해주니? 아빠가 갑자기 물으셨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빠는 늘 민준 씨를 탐탁지 않아 하셨다. 당시에 내가 고집을 부려 결혼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부모님은 아마 일찌감치 무언가를 눈치채셨을지도 모른다. 네, 잘해줘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걱정 마시고 몸조리나 잘하세요. 아빠는 나를 깊이 쳐다보시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흐릿한 눈동자에는 분명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중환자실을 나오자 복도 끝에서 통화 중인 민준 씨가 보였다. 표정이 아주 생생했다. 그는 등을 보이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는 몇 단어를 똑똑히 들었다. 영감탱이, 돈, 조금만 더 기다려.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나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 영감탱이 죽으면 유산은 분명히 자기 몫이 있을 거라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가 멎는 것 같았다. 민준 씨는 우리 아버지의 생사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산 계산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민준, 내가 차갑게 불렀다. 그는 흠칫하며 돌아섰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지우야, 아버님은 어떠셔? 당신 덕분에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의 눈을 쏘아보았다.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요? 회사 동료.
그는 태연한 척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래요? 나는 비웃었다. 그 영감탱이 죽으면 유산은 분명히 자기 몫이 있을 거다. 그것도 프로젝트 문제인가요? 민준 씨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이내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너 잘못 들었어. 내가 한 말은 아버님 병이 나으시면 투자금은 분명히 들어올 거다였어. 꺼져. 나는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다. 지금 당장. 지우야, 진정해. 꺼지라고 했어. 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몇몇 간호사가 놀라 쳐다보았다. 민준 씨는 얼굴이 굳어지며 목소리를 낮춰 위협했다. 서지우, 너 내 아이 임신한 거 잊지 마. 감정적으로 굴다가 유산이라도 하면 그게 바로 당신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맞받아쳤다. 그래야 윤솜이랑 당신들 사생아랑 단란하게 살 수 있잖아. 민준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눈에 공포가 스쳤다. 너 무슨 헛소리야. 산부인과의 윤솜이 간호사. 더 말해줄까요?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당신들 3살짜리 딸까지.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마음속에 통쾌함이 솟구쳤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즉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산부인과 박민준 사위가 장인이 위독한 와중에 내연녀와 유산 분배 문제를 논의했다고 알릴 거야. 민준 씨는 결국 쥐죽은 듯이 떠났다. 떠나기 전 그는 나를 험악하게 쏘아보았다. 그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지금 나는 오직 아빠의 병세만 걱정되었다. 엄마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돌아오시며 의아해하셨다. 민준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어요. 나는 가볍게 말하며 엄마의 팔을 잡았다. 엄마,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여기서 지킬게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다. 난 안 피곤해. 오히려 너 임신했는데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마음이 찡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나를 먼저 생각하셨다.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지우야, 아저씨는 좀 어떠셔? 일단 안정되셨어. 나는 창가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문가 연결해줘서 고마워. 당연히 해야지. 수진이는 잠시 뜸을 들였다. 아, 혹시 민준 씨 너랑 같이 있어? 방금 갔어. 왜? 최 실장한테서 방금 메시지가 왔는데 민준 씨가 내일 출발하는 제주도행 비행기표 2장을 예매했대.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동승자는 윤솜이고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가 아직 생사를 넘나들고 계신데 그는 내연녀와 휴가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필요한 증거가 아닌가. 수진아, 나 좀 도와줘. 나는 목소리를 낮춰 몇 마디 부탁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엄마 곁으로 돌아갔다. 그 후 3일간 나는 한시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민준 씨는 딱 2번 전화를 걸어왔는데 매번 의사소견을 묻고는 바로 그 5천만 원 투자금이 언제쯤 들어올 수 있냐는 화제로 넘어갔다. 아빠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고 나흘째 되는 날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 그날 오후 엄마가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집에 가신 틈을 타 나는 마침내 아빠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저 민준 씨랑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뜻밖에도 아빠는 크게 놀라지 않으셨다. 그는 한숨을 쉬며 거친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우리 딸, 아빠가 진작에 물어보고 싶었다. 너 행복하지 않았지? 응? 그 간단한 물음이 내가 며칠 동안 억지로 버텨온 강인함을 무너뜨렸다. 나는 아빠의 병상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모든 억울함, 분노, 고통이 그 순간 터져나왔다. 아빠는 조용히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지우야, 아빠는 한마디만 할게.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부부는 널 지지한다. 인생은 짧아. 억울하게 살지 마라. 하지만 그 3억 원 혼수는 돈은 몸밖의 물건일 뿐이야. 아빠는 고개를 저으셨다.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해. 나는 다시 눈물을 쏟았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든 적어도 내게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셨다. 이 사랑은 박민준 같은 부류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아빠는 퇴원하셨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고 어떤 자극도 피하라고 당부했다. 나는 며칠 더 부모님 곁에 있고 싶었지만 엄마는 나더러 돌아가라고 고집하셨다. 너 임신했는데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리고 민준이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할 테고. 나는 부모님께 임신의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았고 민준 씨와의 갈등으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개인적으로 왕 변호사님께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모든 증거와 서류가 준비되었음을 확인했다. 집으로 돌아오던 날 민준 씨는 뜻밖에도 역으로 마중을 나왔다. 그는 모범 남편처럼 행동하며 살갑게 짐을 들어주고 안부를 물었다. 그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윤소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하마터면 그의 연기에 속을 뻔했다. 지우야, 전에 그 일은 차 안에서 민준 씨가 해명하려 했지만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민준 씨는 멋쩍게 입을 다물었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이례적으로 직접 요리를 몇 가지 하셨고 특별히 안태탕까지 끓여놓으셨다. 나는 역겨움을 참고 몇 모금 마시는 척했다. 밤에 민준 씨가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의사가 임신 초기 3개월은 부부관계를 금지했다고 핑계를 대고 거절했다. 그는 풀이 죽어 객실로 갔고 나는 문을 잠그고 집안의 감시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가 없는 며칠 동안 나는 최 실장에게 부탁해 집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설치해 두었다. 이제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점검을 마친 후 나는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금을 거둘 준비해.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과 부모님에게 깨끗한 미래를 주기 위해서였다. 박민주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더 낭비할 가치가 없었다. 이 결혼을 빨리 끝낼수록 좋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심코 아빠의 유산 문제를 꺼냈다. 의사 선생님이 아빠는 장기 요양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재산을 좀 미리 정리하시려나 봐요. 민준 씨의 귀가 즉시 쫑긋섰다. 어떻게 정리하신대?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나는 태연한 척했다. 아마 고향에 있는 집을 엄마 명의로 먼저 옮기시지 않을까요? 그거 너무 아까운데. 민준 씨가 불쑥 내뱉었다가 실언했음을 깨닫고 서둘러 수습했다. 내 말은 요즘 집값 오르는데 팔아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지.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일리 있네요. 아빠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민준 씨의 눈에 탐욕이 스쳤다. 나는 그가 낚였다는 것을 알았다. 역시나 점심 식사 후 그는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갔다. 10중 8구 윤소미와 만나 아빠의 유산에서 한몫 챙길 궁리를 하러 갔을 것이다. 나는 그 틈을 타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일주일 후로 서비스를 예약했다. 바로 시아버지 환갑잔치 다음 날이었다. 왕 변호사님은 이미 모든 법률 서류를 준비해 놓고 내 마지막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박씨 집안 사람들은 아직도 달콤한 꿈에 빠져 그들 눈에 금고가 영원히 닫힐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시아버지 환갑잔치 초대장이 금박을 입힌 채 내 화장대 위에 일주일째 놓여 있었다. 매일 화장할 때마다 그것을 보았다. 마치 언제든 덮쳐올 듯한 맹수처럼. 초대장에는 윙와 훅괴 영화북이라는 4글자가 찍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화북이는 거의 전부 내 혼수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모든 준비 끝났어.
내일 계획대로 진행해.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이 한 달 동안 나는 겉으로는 현명한 아내 역할을 다시 시작했다. 박 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잔치를 준비하고 심지어 입덕과 졸음을 연기했다. 민준 씨의 태도도 놀라울 정도로 좋았고 거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 물론 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빠의 존재하지 않는 유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야, 드레스는 입어봤어?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잘생긴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가 그저께 윤소미와 호텔에서 미루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하마터면 이 다정한 가면을 믿을 뻔했다. 입어봤어요. 아주 잘 맞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옷장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샴페인색의 인부복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넉넉한 디자인이 내 평평한 아랫배를 가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민준 씨는 다가와 뒤에서 나를 안고 손을 가볍게 내 배 위에 얹었다. 내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야. 아버지가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하셨어. 나 잔치에서 네가 임신한 소식을 발표할 생각이야. 나는 역겨움을 참고 그의 품에 기댔다.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우 3개월 넘었는데요. 이르지 않아. 그는 내 머리카락에 키스했다. 마침 겹경사잖아. 아, 그리고 전에 말했던 그 5천만 원. 역시나 또 돈 얘기였다. 나는 돌아서서 망설이는 척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임산부는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냥 서명만 하면 돼.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그는 간절하게 말했다. 그 프로젝트 수익률이 아주 높아. 딱 아이 교육 자금으로 쓰기 좋겠어. 나는 고개를 숙여 눈 속에 냉소를 감췄다. 알았어요. 내일 서명할게요. 민준 씨는 기뻐하며 내게 몇 번 더 키스하고 떠났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즉시 왕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내 모든 법률 서류가 준비되었음을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 집안은 온통 난리였다. 환갑잔치는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고 민준 씨는 연회장 전체를 빌렸다. 장식에만 2천만 원이 들었다. 당연히 우리 공동 계좌에서 지출된 돈이었다. 나는 입덧을 핑계로 방에서 좀 더 쉴 수 있었다. 실제로는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다. USB 속 증거 파일들을 확인하고 휴대폰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 후 그 넉넉한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나는 정교한 화장에 차분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곧 폭풍을 일으킬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우야, 출발해야지. 민준 씨가 문 밖에서 재촉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빛났고 20개의 테이블은 거의 만석이었다. 박 씨 집안 친척, 사업 파트너, 온갖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술잔이 오가는 사이 온통 아첨하는 말뿐이었다. 나와 민준 씨, 시부모님은 입구에 서서 손님을 맞으며 쏟아지는 축복을 받았다. 박 사장님, 복도 많으셔. 아드님이 저렇게 출세하고 민준이가 참 현명한 며느리를 얻었어. 듣자 하니 혼수만 3억이라던데. 어머, 지우씨, 경사 났네. 축하해요. 축하해. 나는 미소 지으며 모든 손님을 응대하면서 동시에 몰래 연회장 구조를 살폈다.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시아버지의 빛나는 인생 사진들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전문 사진사와 음향 기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세심하게 준비한 것이었다. 연회가 시작되고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차례로 올라왔다. 민준 씨는 내 옆에 앉아 계속해서 음식을 덜어주며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다. 시어머니는 때때로 내 배를 힐끗거리며 눈에 계산적인 빛을 번뜩였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사회자가 축수 순서를 알렸다. 민준 씨가 먼저 무대에 올라 감정이 풍부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양육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고는 화제를 바꾸었다. 오늘 저희 박 씨 집안에 격경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소식 하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는 나를 보며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인 행복감에 찬 얼굴로 말했다. 제 아내 서지우가 임신 3개월이 넘었습니다. 저희 박 씨 집안에 곧 다음 세대가 태어납니다. 장내에서는 열렬한 박수와 축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의 연기에 맞춰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척했다. 민준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저희는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우야, 계약서 좀 가져다 줄래? 함정은 여기 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경사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거절할 수 없게 만들려던 것이다. 참으로 교묘한 도덕적 납치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민준 씨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내게 서류한 뭉치와 펜을 건넸다. 아래의 손님들은 아직 격경사의 분위기에 취해 있었고 아무도 내 눈에 스친 차가운 빛을 눈치채지 못했다. 서명하기 전에 저도 발표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목소리는 맑고 평온했다. 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내가 무슨 감사 인사를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는 금세 미소를 되찾았다. 나는 음향기사에게 다가가 USB 하나를 건넸다. 이 파일 좀 재생해주세요. 민준 씨는 마침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대형 스크린의 환갑 사진이 갑자기 그와 윤소미의 다정한 사진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호텔 복도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들이 서로를 껴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장내는 술렁였다. 이게 뭐야? 꺼. 당장 꺼. 민준 씨가 음향기사에게 달려들었지만 내가 막아섰다. 급하긴 좋은 구경은 이제 시작인데 나는 비웃었다.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일련의 은행 거래 내역과 계약서들이 표시되었다. 민준 씨가 지난 2년간 약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윤소미 명의로 빼돌렸다는 증거였다. 마지막으로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영감탱이 죽으면 유산은 분명히 자기 몫이 있을 거라고. 장내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민준 씨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파랗게 변했다. 시아버지는 주빈석 옆에 얼어붙었고 손에 든 술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시아버님 환갑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충격에 빠진 손님들을 향해 한치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공식적으로 박민준 씨와의 결혼 관계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이미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모든 혼수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미쳤어. 민준 씨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고 흉측한 얼굴로 달려들었다. 그건 내 돈이야. 나는 이미 데뷔하고 있었기에 재빨리 경호원 옆으로 물러섰다. 왕 변호사님이 때맞춰 나타나 서류한 뭉치를 건네주셨다. 혼전 계약서와 은행 거래 내역에 따르면 그 3억 원의 혼수는 전부 저희 부모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서류를 들어보였다. 박민준 씨는 자산을 빼돌려 내연녀를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3살 사생아까지 있습니다. 여기 친자 감정 보고서가 증거입니다. 장내는 다시 술렁였다. 일부 여성 손님들은 이미 민준 씨에게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고 박 씨 집안 친척들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너, 이 천박한 년. 민준 씨는 마침내 위장을 벗어던지고 내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내가 다 폭로할 거야. 내 뱃속에는 내 아이가 있어. 판사가 이혼 판결 안 해줄 걸. 나는 그가 이 카드를 쓸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태연하게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유감스럽게도 아이는 없습니다. 3주 전에 저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말을 끊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왜냐하면 아이 아버지가 수년간 외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 사생아까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술 증명서와 제 결정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이었음을 증명하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민준 씨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님들은 웅성거렸고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내 얼굴을 핥히려 달려들었지만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서지우, 네가 내 손주를 죽였어?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어머님, 잘못하셨어요. 나는 비웃으며 정정했다. 어머님 손자는 윤소미 씨한테 있어요. 벌써 3살이에요. 사진이라도 보여드릴까요? 이 말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시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에 주저앉았고 몇몇 친척들이 허둥지둥 약을 찾았다. 민준 씨는 갇힌 짐승처럼 왕 변호사님과 경호원에게 막혀 멀리서 무력하게 분노를 터뜨릴 뿐이었다. 여러분, 잔치 분위기를 망쳐서 죄송합니다. 나는 핸드백을 들고 출구로 향했다. 계산은 이미 마쳤습니다. 시아버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민준 씨는 재질을 뿌리치고 복도까지 쫓아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지우야, 가지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솜이랑 확실히 정리할게. 약속해. 그만해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당신 약속, 걔도 안 믿어요. 그럼 너 돈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줄 알아. 그는 다시 위협으로 돌아섰다. 그 돈은 이미 다 빼돌렸어. 너 한 푼도 못 가져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마침내 그를 마주보았다. 말하는 걸 잊었네요. 공동계좌에 있던 8천만 원, 어제 이미 저희 부모님 계좌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윤소미 씨 명의의 자산은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중혼죄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아주 길어요. 제가 천천히 되찾기에 충분하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민준 씨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다. 3년간의 굴욕과 고통이 그 순간 마침내 해소되었다. 호텔을 나오자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수진이의 차가 길가에 서 있었다. 나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순조로웠어?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예상보다 훨씬. 나는 안전벨트를 메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이삿짐 센터가 도착했을 거야. 그렇다. 나는 법률 서류와 증거뿐만 아니라 모든 후속 조치까지 준비해두었다. 오늘 오후 내 개인 물품들은 그 소위 신혼집에서 모두 빠져나와 수진이의 비어있는 아파트에 임시 보관될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은 당분간 부모님 댁에서 지낼 생각이었다. 아빠는 요양이 필요했고 나 역시 그랬다. 차가 호텔을 떠날 때 나는 마지막으로 그 화려한 건물을 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박민준의 아내로서의 삶을 끝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서지호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다. 민준 씨와 박 씨 집안 친척들의 폭격이었다. 나는 그대로 전원을 꺼버리고 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박 씨 집안은 더 많은 놀라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수도와 전기요금 미납, 회원카드 해지, 모든 공동계좌 동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앞으로 계획은?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눈을 뜨고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았다. 일단 아빠 몸조리 잘 도와드리고 그 다음엔 작은 가게라도 열까봐. 나 원래 꽃 만지는 거 좋아했잖아. 수진이가 웃었다. 좋은 생각인데 투자 파트너 필요하면 말해. 나도 웃었다. 정말로 편안한 미소였다. 3억 원짜리 교훈은 자유를 사왔다. 비록 비쌌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다. 차는 고속도로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백미러 속에서 호텔의 높은 건물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이 마침내 과거가 되어가는 것처럼 부모님 댁으로 돌아온 첫달, 나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휴대폰 번호는 새로 바꿨고 가장 가까운 친구 몇에게만 알려주었다. 모든 SNS 계정은 비활성화했다. 마치 날개가 꺾인 짐승처럼 조용히 상처를 핥았다. 수진이는 매주 나를 보러 와서 바깥 소식을 전해주었다. 박 씨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 환갑잔치 소동 이후 민준 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윤소미가 본처에게 사람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시아버지는 화병으로 입원해 막대한 병원비를 썼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민준 씨의 회사가 자금줄이 막혀 주요 고객들이 모두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이었다. 듣자 하니 그들의 호화로운 빌라는 이미 은행의 압류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수진이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사과 파이를 우물거리며 말했다. 민준이 돈 빌리러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데 사채까지 손댔다더라. 나는 컵 속에 허브티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사각거렸고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쳐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이런 평온함은 지난 3년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사치였다. 그가 너를 얼마나 미친 듯이 찾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수진이가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내 예전 회사에도 찾아가고 너랑 친했던 동료들 다 들쑤시고 다녔대. 심지어 우리 사촌 오빠 헬스장까지 찾아왔다니까. 찾으라고 해. 나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법률 서류는 이미 다 전달됐어. 나머지는 왕 변호사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야. 사실 민준 씨는 미친 듯이 내 행방을 찾을 뿐만 아니라 온갖 인맥을 동원해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 그는 먼저 강경하게 변호사 서한을 보내 내가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실패하자 그는 불쌍한 척하기 시작했다.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내가 냉혈하게 낙태하고 남편을 버렸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에는 친척들까지 동원해 번갈아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 아쉽게도 이 모든 수법은 이미 준비된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왕 변호사님은 민준 씨 명의의 내 혼수와 관련된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민준 씨의 중혼과 재산은닉의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다. 인터넷상의 비방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정신적 충격 진단서 한 장으로 여론이 뒤집혔다. 아, 내 플라워 스튜디오 준비는 어떻게 돼가? 수진이가 가벼운 화제로 바꿨다. 내 얼굴에 마침내 미소가 번졌다. 위치는 정했어. 문화의 거리에 있는 작은 가게야. 인테리어 도면도 나왔고 다음 주에 공사 시작해. 이것은 내가 집에 돌아온 후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다. 남은 약간의 돈으로 플라워 스튜디오를 여는 것. 아빠는 전폭적으로 지지하셨고 심지어 고향의 오래된 집을 팔아 내게 창업 자금을 대주려 하셨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두 분은 이미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셨다. 앞으로의 길은 내 힘으로 걸어가야 했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나는 평소처럼 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는 법원이 이미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첫 번째 조정기일이 다음 달로 잡혔다고 알려주었다. 민준 씨 쪽은 새로운 움직임 없나요? 내가 물었다. 어제 나를 찾아왔었네. 왕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내 흠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더니 내가 꿈쩍도 안 하니까 갑자기 울면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더군. 예정을 생각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하더라. 예정? 나는 비웃었다. 그가 말하는 예정이란 사기 결혼, 외도, 재산 은닉, 아니면 우리 아빠가 빨리 죽기를 바란 것이었을까? 신경 쓰지 마. 왕 변호사님은 나를 위로했다. 증거가 확실해. 이 소송 우리가 무조건 이겨. 아, 부모님은 괜찮으세요? 나는 마당에서 장미를 손질하고 계신 아빠를 보았다. 퇴원 후 아빠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빠는 늘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집에 작은 정원을 정성껏 가꾸셨다. 네, 두 분 다 잘 계세요. 왕 아저씨,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아빠의 원예 작업에 동참했다. 아빠는 내게 여러 장미 품종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손길은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3년 전 바로 이 정원에서 나는 고집스럽게 민준 씨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고 아빠는 화가 나 가장 아끼던 자사오를 던져 깨뜨리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빠는 그때 이미 민준 씨가 좋은 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셨던 것이다. 다만 내 고집을 꺾지 못하셨을 뿐. 아빠, 죄송해요. 내가 갑자기 말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장미잎 하나를 으깼다. 아빠는 가위를 멈추고
온화하게 나를 보셨다. 바보 같은 소리. 뭐가? 그때 아빠 말씀 안 들은 거요. 그 3억 원 혼수도요. 아빠랑 엄마 걱정시킨 것도요. 내 목소리가 메었다. 아빠는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어릴 때 내가 넘어진 후 해주시던 것처럼. 인생에 헛된 길은 없어. 그 돈은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렴. 나는 아빠 어깨에 기댔다. 아빠에게서 옅은 흙냄새와 담배 냄새가 났다. 한때 내 마음속에 산처럼 위대했던 이 남자는 이제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마르셨지만 내게 주시는 안정감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직감적으로 민준 씨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우야, 드디어 찾았네. 민준 씨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기쁨으로 가득했다. 어디야? 우리 만나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할 말 있으면 그냥 해요. 나는 냉담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에 갑자기 울음이 섞였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엄마는 아프시고 아빠는 아직도 입원 중이야. 지우야, 우리 3년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제발 나 좀 도와줘.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한때 이 목소리가 속삭이던 사랑의 말에 내 마음은 설렜었다. 지금은 역겨움만 느껴졌다. 박민준 씨, 우리 사이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법원 판결이나 기다리세요. 너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 없어. 그의 말투가 갑자기 흉포하게 변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의 네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넌 그저 혼수로 남자나 묶어두는 천박한 년일 뿐이야.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민준 씨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그 후 며칠간 그는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를 걸어왔다. 때로는 애원하고 때로는 위협했다. 정신 상태가 분명 불안정해 보였다. 금요일 오후 나는 문화의 거리에서 스튜디오 인테리어를 감독하고 있었다. 갑자기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 서지우 씨의 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할머니 한 분이 아파트 정문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면서요. 저희가 맑고는 있는데 돌아가시질 않네요. 나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달려갔다. 멀리서부터 시어머니가 아파트 정문 화단에 앉아 목청껏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구겨진 치파오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예전에 그 거만하던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돈어른, 사부인,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딸년시켜서 내 손주 떼게 만들고 내 아들 재산까지 사기쳐서 빼돌려. 그녀는 나를 보고는 즉시 달려들었다. 서지우, 이 악독한 년. 나는 침착하게 뒤로 물러서며 경비원에게 말했다. 저는 이분 모릅니다. 처리해주세요. 몰라?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내 아들이랑 2년 결혼 사진이에요. 2년이 혼수 3억을 들고 튀어서 우리 가족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어요.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졌고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 110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0이죠? 여기 햇살 아파트 정문인데요. 어떤 분이 소란을 피우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히스테릭해져 내 얼굴을 핥히려 달려들었다. 2명의 경비원이 제때 그녀를 붙잡자 그녀는 갑자기 아픈 척하기 시작했다. 가슴을 부여잡고 심장병이 도졌다고 소리쳤다. 경찰이 곧 도착했고 간단히 상황을 파악한 후 시어머니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졌다. 떠나기 전 그녀는 나를 험악하게 쏘아보며 외쳤다. 서지우, 너 천벌 받을 거야. 내 아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 소동은 시어머니가 공공질서 문란으로 3일간 구류되는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역시나 그날 밤 민준 씨는 연달아 협박 문자를 보내왔다. 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모든 위험 메시지를 왕 변호사님께 전달하고 집의 보안을 강화했다. 아빠는 입으로는 그런 무례배는 무섭지 않다고 하셨지만 나는 아빠가 몹시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밤에 자주 일어나 문단속을 확인하셨다. 일주일 후 나는 혼자였다.